오늘 주인공은 70대 김정우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모욕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분노가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만했던 상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150억 원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김정우 할아버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평범한 노인이었죠. 회색빛 머리카락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김없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혼자 먹을 반찬 만들기도 귀찮아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도 또 편의점이구나. 그때 문득 며느리 수연이가 생각났어요. 아들 준호는 해외 출장으로 나가 있고 수연이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한전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수연이를 보면서 뭔가 단순히 업무량이 많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하지 않는데 제가 캐묻기도 그렇고 그저 몸 챙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갔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샀어요.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연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해외에 나간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며느리지만 우리 가족인데 혼자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도와줄 방법을 몰랐어요. 이번에는 직접 갖다 줘야겠다. 보통은 택배로 보내거나 수연이가 집에 올 때 챙겨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오후 2시쯤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니까 오후에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포장해서 가방에 넣고 간단히 몸단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회색빛 머리카락, 약간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를 입은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수연이가 일하는 한전은행은 서초에 있는 큰 지점이었어요. 평일 오후라서 그런지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괜찮을까? 최근 몇 달간의 전화 통화를 되돌아보니 점점 더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보험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 반쯤 되었어요. 큰 유리창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매일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전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객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에 바쁜 것 같았어요. 저도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연이가 보였어요. 고객을 상담하고 있는데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에 집에서 보던 밝은 모습과는 달랐죠.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위축된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있구나. 수연이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수연이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순간 보험회사 안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 남자를 보면서 긴장하는 것 같았고 수연이는 더욱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상황에 온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앉아서 수연이를 바라보는데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 정장 입은 남자가 수연이에게 다가가더니 뭔가를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보니 상당한 직급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지? 멀리서 봐도 그 남자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수연이를 향해 뭔가를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수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당당하고 밝던 우리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변 고객들도 하나둘씩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전은행이라는 곳이 원래 조용한 곳인데 뭔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네. 박 지점장님 또 화났나 봐. 박 지점장이요? 응. 저기 정장 입은 분. 박상철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분이야. 직원들 혼내는 걸로 유명해.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가 지점장이고 수연이를 혼내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원을 혼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박상철 지점장은 계속해서 수연이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을 보면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고요. 저럴 필요가 있나?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직원이 혼나는 걸 구경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그런데 박상철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요. 고객 계좌 이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수연이가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낼 일은 아닌 것 같았는데요. 제 앞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고객이 직원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업무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직원도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같은 직장 동료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기 좋지 않을 거예요. 박상철 지점장은 수연이 주변을 서성이면서 계속 뭔가를 지적했어요. 마치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혼내는 것 같았는데 이건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잖아요. 게다가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참을 수 없다. 제가 일어나려는 순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철 지점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전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고객들은 물론이고 다른 창구에서 일하던 직원들까지도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연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평소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과만 하면 뭐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하면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 어떤 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수연이가 최근에 힘들어하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매일 이런 압박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아는 수연이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전은행에 들어온 지도 몇 년 됐고 나름대로는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당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박상철 지점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수연이의 복장까지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옷차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객 상담하는 직원이 이런 모습이면 어떡해요? 수연이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별다를 게 없는 단정한 복장이었죠.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뭔가 트집을 잡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런, 너무 심하네. 저 여직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듯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박상철 지점장이 수연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다른 직원들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잠깐 여기 와보세요. 좋은 반면 교사가 있어서요. 이건 너무 심했어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수연이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분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 상하 관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번호표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 지점장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박상철 지점장이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지적이나 꾸중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철 지점장은 마치 강의라도 하는 것처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수연이를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고요. 고객들도 이제는 완전히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 이상한 구경거리를 보게 된 거잖아요. 몇몇 분들은 아예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이 직원이 오늘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박상철 지점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직원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객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15분이나 기다리게 했어요. 고작 15분이라고요? 고객 한 분의 소중한 시간 15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수연이가 한 실수가 그거였나 봐요.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고객을 기다리게 한 것. 물론 실수는 실수지만 이 정도로 호들갑을 떨 일인가 싶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하다, 실수했다. 이거 하나로 끝내려고 했어요. 고객에 대한 진정한 미안함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이제는 수연이의 사과 태도까지 문제 삼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트집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 복장을. 박상철 지점장이 수연이의 옷차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블라우스도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고객을 상담한다고요? 저는 수연이를 자세히 봤는데 전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조금 지쳐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해할 만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집안 형편도 뻔하죠. 순간 보험회사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상철 지점장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직원의 집안 형편을 들먹인다고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잖아요.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집안에 제대로 된 어른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제는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점장님, 그건 좀. 옆에 있던 부지점장인 것 같은 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그녀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부지점장도 이 직원을 감싸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당신도 책임져야죠. 이미영 부지점장이라고 하는 그 여자 직원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박상철 지점장의 권위에 눌려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직장에서 저럴 수 있나? 저 여직원 정말 불쌍하다.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직원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전은행은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수연이는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직장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상철 지점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고객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순간 한전은행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였어요. 지점장님, 그건 너무. 이미영 부지점장이 다시 말을 꺼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는 이런 거예요.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해야 하죠. 수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너무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고요. 고객들도 이제는 완전히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건 너무 심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기도 했어요. 결국 수연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한전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박상철 지점장도 저를 쳐다봤고 수연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 할아버지. 수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곤 했는데 오늘은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박상철 지점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분이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직원 일으켜 세우세요. 당장.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 저 직원 아시는 분이세요? 가족분인가 보네요. 박상철 지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얕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제 며느리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이건 저희 회사 내부 문제인데 외부분이 개입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상철 지점장이 여전히 여유롭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요. 내부 문제라고요?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내부 문제예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모르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상철 지점장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는 투였거든요. 이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수했으면 말로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무릎을 꿇어야 해요? 제가 반박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직장 생활이 어떤 건지 모르시나 봐요. 실수하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수연이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이 손으로 제지했거든요. 아직 사과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앉으세요. 이 사람아. 제가 참다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이 뭘 믿고 이래요? 직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도 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 돼요. 박상철 지점장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당신이 하는 짓은 피해가 안 돼요?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피해가 안 돼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편을 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지점장이 너무 심했어요.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 되죠. 하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모르시나 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백도 없으면서 여기서 큰 소리 쳐요? 백이 뭐예요? 백, 뒷배경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여기서 떠들지 마세요. 그 순간 보험회사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상철 지점장이 너무 노골적으로 말한 거예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그런 집안은 한전은행에서 설 곳이 없어요. 알겠어요? 박상철 지점장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수연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굴욕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겠죠. 그런데 박상철 지점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직원, 오늘부로 해고해요. 뭐라고요? 수연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지점장님, 그건 너무. 이미영 부지점장도 말리려고 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단호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직원은 우리 한전은행에 필요 없어요. 소동을 일으킨 게 누군데요? 제가 소리쳤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게다가 가족들까지 와서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 둘 수 없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사람을 굴욕적으로 대해놓고 그에 항의하니까 해고라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상철이요. 왜요? 나중에 두고 봅시다.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상철 지점장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두고 보자고요? 할아버지, 현실을 모르시네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저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그만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억울하게 해고당하는데 괜찮을 리가요? 괜찮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체념한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됐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요. 안 돼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박상철 지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후회할 거예요. 후회? 뭘 후회해요? 할아버지나 정신 차리세요. 박상철 지점장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조롱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죠. 자, 이제 정리됐으니까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험회사를 나가려고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야 했고요. 하지만 그때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전은행을 나서면서 수연이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잠깐만.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른 직장 구하면 돼요. 하지만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막아야 했거든요. 할아버지. 수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은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5년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였죠. 할아버지, 뭐 하세요? 다시 들어가자. 네. 왜요? 수연이가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 사람의 콧대를 꺾어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한전은행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박상철 지점장은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또 뭐예요? 일 끝났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업무가 더 있어서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업무요? 할아버지가 무슨 업무가 있다고? 박상철 지점장이 비웃으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제가 꺼낸 은행 카드를 보고서요. 그 카드는 정말 오래된 거였어요. 플라스틱도 낡았고 글씨도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카드였어요. 이 계좌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제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박상철 지점장은 그 카드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25년도 넘은 카드 같은데. 그래도 유효한 카드예요. 확인해 주세요. 박상철 지점장이 할 수 없이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죠. 이거 잔액 조회 좀 해봐요. 창구 직원이 카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박상철 지점장이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점장님, 이거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박상철 지점장이 짜증스럽게 말하면서 화면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박상철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화면을 보려고 몰려들었죠. 화면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150억 원이었어요. 한전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숫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잠깐, 이거 오류 아닌가요? 박상철 지점장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오류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150억 원이 그대로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에요? 박상철 지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제서야 박상철 지점장이 제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단순한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수연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이런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사실 저도 정확한 잔액을 몰랐어요. 25년 넘게 건드리지 않았던 계좌였거든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비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그대로 두었죠. 쓸 일도 없었고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굴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가 붙고 붙어서 150억이 된 거였어요. 박상철 지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기가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150억 원의 거액을 가진 VIP 고객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150억이라고. 진짜 VIP네.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점장님. 제가 박상철 지점장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100도 없는 사람은 한전은행에서 설 곳이 없다고 했나요? 박상철 지점장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이 정도면 100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보험회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박상철 지점장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점장님, 답변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전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박상철 지점장이 더듬거리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셨잖아요. 뭔가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주변 고객들이 옳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까 수연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던 걸 다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했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전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박상철 지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점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는 진정한 사과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압박하자 박상철 지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고객님, 그건. 혹시 제가 거액 예금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특별 대우해야 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박상철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답변해도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아까 그 여직원한테 한 것 봤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러게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 말이 되나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불편하게 지켜봤던 상황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사과해요.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상철 지점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고객님들, 진정해 주세요. 하지만 고객들은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며 조용해졌어요. 지점장님, 이제 결정하세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버티실 건가요? 박상철 지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가요? 고객님께 죄송합니다. 고객님만이요? 다른 분은 없나요? 박상철 지점장이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수연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요. 김수연 씨에게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과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거든요. 지점장님, 사과는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잠시 정지를 하듯 말을 멈췄어요. 보험회사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한전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끊을 생각입니다. 순간 한전은행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50억 원의 거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말이었거든요. 박상철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런 거액의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거든요. 고객님, 그건 왜요? 못하나요? 제 돈인데 제가 어디에 맡기든 제 자유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까는 100 없는 사람은 한전은행에서 설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00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상철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걸린 셈이었거든요. 그때 이미영 부지점장이 다급하게 나섰어요. 고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지점장님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리려고 하시던데. 하지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이미영 부지점장도 무릎을 꿇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평소에 박상철 지점장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이 돈을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면 이 지점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나요? 박상철 지점장이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150억 원의 예금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테니까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아까는 용서 같은 거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실수하면 책임져야 한다고요. 고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통쾌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한 고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잘했어요. 저런 사람은 혼나야 해요. 맞아요. 우리도 다른 보험회사로 갈아타요. 다른 고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박상철 지점장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계약 해지할게요. 이런 보험회사 못 믿겠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고객들까지 등을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박상철 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고객님들, 제발 저 하나 때문에. 하지만 고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다시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자, 모든 분들 진정하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지점장님, 우리 며느리 복직시키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말. 정말이세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 앞으로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세요. 박상철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전은행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 한전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점에서 직접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 저도 본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약속 시간에 맞춰 본점에서 조민우 상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중한 인상의 5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 고객님. 저는 한전은행 본점 조민우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일로 인해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 상무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사과했어요. 박상철 지점장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이미 해당 지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박상철 지점장은 즉시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부지점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지점장님까지요? 그분은 말리려고 하시던데. 하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상무님의 말이 맞았어요. 조직에서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김수연 고객님께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무님이 수연이를 향해 깊숙이 인사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수연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먼저 즉시 복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 승진을 제안드립니다. 특별 승진이요? 네.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근무도 가능합니다.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근무 성적과 평가를 모두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승진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조상무님의 말을 들으니 수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김정우 고객님께도 제안이 있습니다. 조상무님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희 보험회사의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전용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이번 일은 저희 보험회사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조상무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한전은행 전체의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객 서비스와 직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말이죠. 혹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할 수 있겠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박상철 지점장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요. 그런 취지라면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상무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 뒤에 한전은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번 경험을 이야기했고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고객님,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교육 후에 와서 인사했어요. 저희도 가끔 비슷한 상황을 겪는데 항상 참고 넘어갔거든요. 앞으로는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이번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도 본사로 발령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대리로 승진한 후에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었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말이죠. 박상철 전 지점장은 결국 금융업계에서 퇴출당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미영 전 부지점장은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중한 사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진심이 담긴 편지였죠. 몇 달 후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어요. 그리고 그 지점은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직원들이 더 밝아지고 고객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힌 거죠.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외에서 근무 중이던 아들 준호가 급하게 귀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들었어요. 준호가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수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는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가족들이 겪은 일을 몰랐다는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수연이가 왜 최근에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준호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가 일 때문에 나간 건데. 하지만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준호는 정말 자책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분인데? 150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고 가족들한테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사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써야 했는데 끝까지 안 쓰시고 그냥 두셨던 거죠. 맞았어요. 아내가 아프실 때 그 돈을 쓸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이 돈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써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 정말 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의 명예와 존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이제 철이 들었어요. 해외 근무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왜?
일 잘하고 있다면서. 가족이 더 중요해요. 제가 옆에 있어야 수연이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가 진짜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일만 생각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준호가 돌아온 기념으로 수연이가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5살 된 손자 서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슈퍼히어로라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나쁜 사람을 혼내준 슈퍼히어로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아니에요. 엄마가 울고 있을 때 나타나서 구해주셨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계속 놀라고 있었죠. 아버지,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15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냥 은행에만 두실 건가요? 그래, 그냥 두려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 사실 저는 그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필요할 때 써봤으니까 됐거든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써보시는 건 어때요? 의미 있는 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후원한다든지. 준호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겠네. 생각해 볼게. 그리고 할아버지.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본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다른 지점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몇몇 지점장들이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그럼 그것부터 바꿔보자. 정말이에요?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이미 한 지점을 바꿨는데 다른 곳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준호도 동조했어요. 저도 돕겠어요. 회사에서 인사 업무도 해봤으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일이었죠. 몇 달 후 저희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어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150억의 일부를 출연해서 만든 거였어요. 수연이는 재단에서 상담 업무를 맡았고 준호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저는 명예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끔 강연을 다녔고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느 날 서준이가 신나서 달려와서 말했어요. 저희 재단 활동이 뉴스에 소개된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려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었거든요. 1년 후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200명을 넘어섰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였죠.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연이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아요. 정우 할아버지 같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용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우 할아버지라고? 네. 인터넷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불의에 맞서서 가족과 정의를 지켜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박상철 전 지점장이 저를 찾아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정말 만나시겠어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만나보자. 뭔 할 말이 있나 보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박상철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고객님. 아니, 김어르신.
박상철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사과드리려고요. 이미 그때 사과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사과였어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살았는지.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박상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하시는 재단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봉사라도 하면서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경험담을 들려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정말이세요? 난 조건이 있어. 진짜 진심으로 해야 해. 쇼하려는 마음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상철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라는 걸 인정받았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수연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 줄 몰랐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면 말이야.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재단은 더욱 커졌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박상철은 이제 재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손자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다고.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바꾸는 마법을 쓴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마법이라. 그런 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람을 믿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준호가 감회에 젖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로 발전할 줄 몰랐어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야. 제가 말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없었을 거야.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수연이도 동의했어요. 그 일로 인해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범한 노인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옳은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2년 후 재단은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전국에 10개소 설립되었고요. 박상철은 이제 재단의 핵심 강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많은 관리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본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승진했고 준호는 재단의 상근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마법사야.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혹시 김정호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3년 전에 재단의 도움을 받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고민하던 분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문제를 잘 해결했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후배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저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해요. 재단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는 거였죠.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해 연말, 재단은 올해의 사회공헌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상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그 보험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 잘못된 일을 보면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워? 그냥 할 일 한 거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준호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와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가 상도 받고 연설도 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에 보험회사에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연이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이 그런 거야.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서준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쁜 사람들을 착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마법이 아니야. 사람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후 서준이가 자라서 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일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전국에 20개의 상담센터가 있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박상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내가 저지른 실수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국의 기업에서 그의 강연을 요청하고 있어요. 김정우 이사장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수연이는 이제 한전은행의 부지점장이 되었고 직장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요. 준호는 재단을 국제적인 단체로 키우는 일을 맡고 있고요. 서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학교 내 괴롭힘 방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나쁜 아이들도 믿어주고 기회를 주면 착해져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이제 80대가 넘었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인사해요. 이사장님,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다만 이제는 확신해요.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힘을 믿고 용기를 내어 보세요.